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한 발굴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도 연말로 접어들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이웃도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의 나눔 온도는 몇 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 기부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전문가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짧게 인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 그 국내 대표적인 그 모금 지원 기관이죠. 사랑의 열매 나눔문화연구소의 박미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를 살피면서 후원자를 생각하는 기술을 만드는 기업에서 오셨습니다. 도너스의 함정민 총괄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세대를 위해서 혁신적인 공익 활동을 만들고 지원하는 공익재단이죠. 다음 세대 재단 권난실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워크숍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민주주의 서울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아,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어때?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해서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시게 되면 시민 50여 명이 공감을 해주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서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안에 시민 100명이 공감하게 되면 공론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 공론장에서 시민 1000명이 참여하시게 되면은 서울시장이 답변합니다. 여러분도 갈 곳 없는 재활난민이라는 이름까지 나오는 이 어린이들의 그 방문 물리치료에 대한 어려움들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 장애인 부모회 회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답변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재활병원을 적극 건립을 추진하게 됐고요. 병원을 또 짓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장애인 공공재활 서비스를 그동안 더 확충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렵고 그 전문적인 것들만 제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흔히 길에서 보시게 되는 이 길고양이들, 누군가의 집에서 길러지다가 어느 순간 길에 버려진 존재들인데요. 한 시민은 이러한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제안을 올렸고 여기에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답변했습니다. 다양한 이런 그 보호 매뉴얼과 지침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동물 보호 지원 시범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서울시 내에 권역별로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울 시민 누구나 함께 토론하고 공감하는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에 오늘 여러분께서도 워크숍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제안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까지 간단하게 민주주의 서울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말씀 나누시면서 생각나시는 또 좋은 제안들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사드렸었는데요. 사랑의 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박미 박사님께서 크고 깊은 변화를 잇다. 2020 메가 기빙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 기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미희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올해 초에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의 연구 과제의 일부이고요. 저희 나눔 문화 연구소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풀 페이퍼, 그러니까 보고서 전체와 그 요약본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거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가능하면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 부족한 부분은 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희 사랑의 열매의 공식 입장과는 다름을 네.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 공식 입장과는 다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한국의 기부 현황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올해 초에 수행한 이 2020 메가 기빙 트렌드라는 이 연구에서 지난 10년의 이 모금과 기부를 둘러싼 어떤 변화들, 큰 흐름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현재의 상황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그리고 저의 고민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먼저 네. 요 먼저 자료를 보시면 이게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자료이고요. 출처는 그 2020 기빙 코리아 발표 자료집에서 제가 좀 따온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수치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에 보면은 전체 우리 한국의 기부 총액이 13조 9천억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것에 이제 한 63% 정도가 개인이 낸 기부금이고, 나머지 37%가 이제 법인이 낸 기부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13조 9천억, 14조나 되는 그 기부금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우리 이제 민간의 비영리 단체들이 좀 많이 쓸 수 있는 기부금, 그리고 개인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기부금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선 그래프로 나와 있는 2.1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 기부 중에서 종교 기부금, 우리 이제 11조나 보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부금에 해당이 돼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개인 기부자 전체 개인 기부자 수하고 개인들이 낸 기부액의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제 상단 그래프를 좀 보시면 2013년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2014년에 뚝 떨어지고 그 이후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길래 이렇게 기부금이 툭 떨어졌을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2013년에서 2014년에 넘어갈 때 이 세제 혜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14년부터는 세액공제. 근데 사실 이 세액공제로 바뀐 거가 실제로 그 국민들의 기부 행위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연구적으로는 약간 좀 다른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수치를 봤을 때에는 어쨌든 이런 그 공제 제도의 변화와 이 수치들이 좀 연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그래프는, 이거는 앞서 보여드린 거는 국세통계연보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말에 기부금 정산하잖아요. 연말 정산할 때 그때 신고된 액수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사회조사라는 그 자료에서 나온 건데, 전체적인 좀 경향성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가 이제 현금 기부에 참여한 그 국민들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 선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제 시민들이 현금 기부에 참여하는 비중들이 점점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1인당 현금 기부액이에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한 사람이 내는 기부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약간 두 그룹의 그 선들이 좀 보이시죠? 아래에 있는 거는 20대와 60대의 이제 기부 참여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에 있는 거는 40대, 30대, 50대의 선들입니다. 결국 이거는 보시면 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 연령대가 많이 이제 기부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거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가 60대인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기부 참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가 일단 경향적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자료가 2017년까지의 자료이고 현재 2020년이기 때문에 이제 또 최근에 가서는 어떤 경향성이 보일지는 아직은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이 그림의 형태는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이제 그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길 보시면 기부나 자원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거고요. 보시면 2017년하고 2019년에 보시면 모두 참여를 안 한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체적인 그림하고 비슷하죠. 이제 자원봉사나 기부 활동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그림들을 현재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보시면 기부와 자원봉사에 모두 참여한 사람과 기부만을 한 사람을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왜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느냐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 자원봉사를 모두 참여한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 기부만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1순위가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동정심이 여기에서는 제일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부와 자원봉사라는 거는 어쨌든 돈만 내는 거는 아니고 직접 뭔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훨씬 더 적극적인 시민의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은 이렇고, 그렇다면 지금 한 10년 동안에 우리가 이 기부와 모금과 관련된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의 변화를 저희 그 연구에서는 복잡계로의 진화라는 이름을 한번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라는 건데요. 일단 가장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부의 개념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변화라고 봤고,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수치,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던 수치하고도 같이 연결이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기부라는 게 돈을 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선적인 영역에 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축소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좁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했던 기부의 개념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기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핵심적인 거가 첫 번째는 소비 자체도 기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매운동, 뭐 착한 소비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참여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게 또한 기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기부의 개념을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하게 되고 돈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게 되면 수치 자체로는 굉장히 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행동은 기부에 대한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물품을 구매하는 거가 곧 임팩트 투자이고 이게 사회 참여의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SNS에서 좋아요, 쉐어하기, 리트윗, 리그램 이런 것도 기부의 하나의 형태, 사회 참여의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의 행위가 사회 참여의 행위가 굉장히 넓어졌고 다양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부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다라는 가 핵심적인 변화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부만 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기부와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이 사회 참여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내가 사회 참여를 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사회에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하는 거가 굉장히 능하다.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동정심이 아닌 신념과 가치에 따른 기부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것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금 기관에서도 모금을 하는 그 내용이 예전에 "불쌍한 이웃을 도웁시다.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에서 점점 더 다양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 인제 이슈로 하는 모금의 이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캠페인 자체 모금 캠페인 자체에 기부자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소비 자체도 이제 기부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과 연결이 되어서 굿 굿즈라는 거. 그러니까 굿즈에 대한 그런 그것을 소비하는 것 혹은 그 구입하는 것도 기부의 하나의 형태라고 본다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는 그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거리에서 우리가 모금을 하던 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또 그 이동을 했고 그리고 온라인도 그냥 그 홈페이지가 아니라 다양한 SNS 채널 그리고 SNS 채널별로 이 사용자들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그 컨텐츠나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면서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네.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난 10 년의 변화 중에서 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이 모금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주체들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선적 영역을 주로 했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들까지도 "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공익 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모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지난 10 년을 얘기를 하면서 투명성 이슈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들도 사실 있었고 근데 이 투명성이라는 거가 일단 이따가 또 더 논의할 만한 시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비영리 섹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투명성 이슈가 하나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이 하나가 터지게 되면 그게 단지 그 기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비영리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기부 행위와 사회 참여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키게 되는 그런 또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어쨌든 투명성이라는 것은 이제 넘어야 될 거대한 산이고 우리가 이제 단지 회계적 투명성을 넘어서 이 내용적인 투명성까지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책임성까지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네. 어
결국은 지난 10년 동안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영역이 복잡해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활동하는 주체도 다양해지고 있고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비영리 섹터 그리고 모금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모금 활동을 하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금을 할까? 우리는 영리와 무엇이 다르고 정부와는 무엇이 다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고 주되게 좀 해야 될 고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을 예측하기에서는 제목을 복잡게 해서 길찾기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다시 기본으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영리 섹터가 어떠한 역할을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슨 활동을 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시민들을 만나고자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은 왜 기부를 하고자 하는지 기부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그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실은 강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기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인들의 변화 측면과 관련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부자의 변화, 제가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기부자의 변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이 청년들의 기부와 관련된 거를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 기부자를 보면은 청년은 굉장히 수치가 작습니다. 주된 메이저 기부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청년들이 하는 이 사회 참여 활동이라는 게 이 판을 계속 흔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청년들은 내가 하는 작은 참여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라는 믿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동정심에서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뭔가를 이끌어내고 싶다,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재미, 취향, 자기의 개인적인 재미, 개인적인 취향, 이 사적인 개인적인 관심사와 사회적 의미를 결합시키는 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그 혼내주기 운동이었거든요. 혹시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착한 활동을 하는 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 뭐 사장님 예를 들면 가게 주인들을 찾아가서 혼내주자 이거예요. 그 혼내주는 방식은 가서 많이 팔아주는 거죠. 매출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지만 사장님께 자본주의의 매운맛을 보여드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착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곳에 방문하고 거기에 일부러 찾아가서 응원하고 그걸 또 인증하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이런 재미있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이 점점 자기의 가치, 자기의 재미와 공익적 가치를 결합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재미있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앞서 제가 좀 드렸던 말씀들하고 비슷한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다가올 10년 여기에서 좀 그 같이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투명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서 그 투명성이라는 것을 이 비영리 기관의 투명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회계적인 투명성으로 좀 축소해서 생각을 해왔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신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단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비영리 전체를 감시하고 제재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좀 시도들도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영리 섹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투명성이라는 것은 단지 회계적 투명성을 넘어 어 그 사회적인 책임성, 사회적인 책임성까지로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신뢰들을 가늠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그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뒤에 부분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기부자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나는 왜 기부를 하는가? 어. 그리고 기부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기부를 하는 곳에 단지 내가 돈을 준다, 후원을 해준다라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관과 그 단체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 비영리 기관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점 모금 활동이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 소규모 비영리 기관들은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그런 소규모 비영리 기관들이 많아야지 이 비영리 섹터가 또 건강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소규모 비영리 기관들을 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부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단지 나를 후원해주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좀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더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랑의 열매 나눔 문화연구소의 박미희 박사님께서 우리 사회 좀 기부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또 이 지금 워크숍에 또 다양한 또 비영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많이 시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도노스 함정민 총괄 이사님께서는 좀 이런 비영리 기관들이 특히 이런 그 비대면 시대 시민들과 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너스 함종민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비대면 시대에 그 시민과 비영리 기관이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가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비대면으로 들어가면서 모금을 하시는 기관들, 비영리 기관들은 모금도 그렇고 사업 활동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도너스로서 이제 사실 모금과 관련된 제품과 기술을 많이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주로 모금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시민과 비영리 기관이 더 잘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현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만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 이제 뭐 쿠팡, 마켓컬리, 넷플릭스, 오늘의 집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사실 다들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콕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럼에 따라 가지고서 뭐 주거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그리고 읽는 거, 즐기는 것까지 사실 다방면으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영리 기관들은 어떨까? 비영리 기관들에도 사실은 이런 현황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트렌드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들이 어떻게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지 우선은 좀 더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만 좀 특화해가지고서
그런 그 연구라든지 그런 게 된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직접 좀 연구를 해가지고서 약 한 103명 정도의 그 모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조사 기간은 이제 그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여름쯤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103명은 연간 모금액 규모로 봤을 때 이제 그 연간 1억 원 이하의 그 영세한국부터 그다음에 연간 모금의 100억 원을 초과하는 그 큰 곳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역할은 실무자하고 중간 관리자가 대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이제 온라인 모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동안에 어떻게 좀 변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한 55%가 기존보다 응답 비중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합치면 약 90%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모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앞으로 모금과 참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그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비영리 기관과 시민들이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금이 올라간다, 모금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활발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모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은 참여, 그 활동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90%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좀 의미 있는 트렌드가 보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사실 모금액이 100억 원은 넘는 큰 곳들은 86%가 온라인 모금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온라인 모금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반면에 그 연간 모금액이 1억 원 이하가 되는 곳들은 33%만이 모금이 증가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21%는 기존보다 모금이 줄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 온라인 모금이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 메가 트렌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이지만 이게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문제가 좀 발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 2020년도 상반기에 포커싱을 해가지고서 우리 조직의 온라인 모금 성과 다들 이제 그 노력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기대에 비해서 어땠나 마찬가지 트렌드가 나옵니다. 사실 작은 곳들은 굉장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셨고요. 그 큰 곳들은 기대보다도 더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금 성과를 많이 올리는데, 즉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만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가를 갖다가 여쭤보았는데요. 40%가 이제 전략의 부재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은 15%가 전담 인력의 부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혹은 온라인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거 담당할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갖다 봤더니 이런 전략들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형 기관하고도 많이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그러면 후원자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후반부에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비영리 기관들이 보통 어떻게 성장을 해가는가, 어떻게 참여를 많이 이뤄 나가는가에 대한 것을 그린 것입니다. 보통 이제 대중들이 있으면요, 왼쪽 아래 대중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어떤 단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후원을 막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처음엔 그것이 아니라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한다든지 혹은 뉴스레터를 구독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후원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볍게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드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은 이 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야겠다 혹은 고액 기부를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약정 즉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부금을 납입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기관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께서
그 기관이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가 있고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또 할 겁니다. 그럼 또 그 피추천자가 다시 약정을 하고 그런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모금 조직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다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뜻을 나누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조직 내에서는 보통은 이제 이런 용어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제 전환 즉 그 아직 기부자가 아니신 분들을 기부를 하시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유지 그 기존에 기부하시던 분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전환과 유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아마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활동들 기존에는 다 직접 만나 가지고서 하던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해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기존의 그 모금 담당자 혹은 비영리기관 담당자들은 많은 부분을 오프라인으로 일을 합니다. 직접 뭐 사람이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화한 내역들 같은 것들을 보통 엑셀로 많이들 정리들 하시죠. 예,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 뭐 행사 참여 내역들, 그 모금했었던 내역들 혹은 뭐 서명을 받았었던 내역들 그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결국은 후원자들과의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외국에 있는 한 재단의 사례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막 일을 하고 엑셀로 하던 것들을 그 중앙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 하나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통합을 시키고 또한 이제 그 데이터 모이는 것들도 자동화를 시켜가지고서 그 해당 기부자와 우리 기관과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드는 데 많이 노력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그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 관계 관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클래스이라고 하는 솔루션인데요. 이쪽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비영리 기관에서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모금하는 거, 또 서명 받는 거, 행사할 때 참여시키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여러 가지가 다 통합되어져 있는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 작은 기관부터 큰 기관까지 그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존에는 사실 그 기존 그 비영리 기관들이 그 쓰시던 솔루션들을 보면은 주로 CMS 즉 이제 그 출금을 관리하는 거 중심으로 많이 쓰셨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시장 트렌드를 보니까는 그걸 넘어서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솔루션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온라인 경험을 잘 만들어 주는 요즘 뭐 카카오톡부터 뭐 웹부터 그 스마트폰까지 여러 가지 다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솔루션들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런 트렌드가 이제 보였었고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프레임워크를 그리자면은 그 왼쪽에 있는 비영리 기관 담당자와 오른쪽에 있는 후원자가 만나야 되는데 그 후원자가 하는 우리 기관과 하는 활동들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수집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후원금도 당연히 잘 관리를 하고 더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것 그리고 비영리 기관은 그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후원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제 비영리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그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아까 이제 전략의 부재가 그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4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뽑아가지고서 그 사례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후원자가 아닌 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원을 설득하는 거. 세 번째는 그 후원에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것. 그 네 번째는 간편하게 결제까지 해가지고서 실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까지를 이제 보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요거는 사실 마케팅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 어떤 사람이 그 제품을 알고서 구매를 하기까지 약 10번 정도의 터치, 즉 이제 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전화로도 하고 어떨 때는 이메일로도 만나고 어떨 때는 뭐 직접 뭐 만나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비영리기관 사례 중에서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했었던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된 서명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명 캠페인을 하셨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름과 이메일 연락처를 이제 넣으면 서명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락처가 이제 수집이 되면은 그 이분한테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월드비전 같은 큰 기관에서도 이런 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이제 캠페인인데 이렇게 그 월드비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 거기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예, 그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스토리를 선택을 하면은 그거에 맞춘 이메일이 순차적으로 일주일마다 하나씩 나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딱 이렇게 구독을 선택하면은 처음에 웰컴 이메일이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약 한 3, 4주에 걸쳐 가지고서 그분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좀 더 해 드리는 방식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 기관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어라고 하면은 이제 후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그 뒤쪽에는 그 후원에 대한 설득에 대한 얘기인데요. 후원 설득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후원 페이지들이 다들 있거든요. 근데 후원 페이지로 직접 이제 해가지고서 바로 후원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실제 후원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해요? 그 영상이나 이미지나 글로 이제 설득을 하는 페이지를 보여줬을 때 전환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약 9배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단순하게 후원을 갖다 간편하게 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설득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숭실대학교 사례인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긴급 모금을 할 때에도 이런 페이지를 긴급하게 만드셔 가지고서 모금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났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이라는 트렌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그 다들 그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들 가시면은 그 내가 뭐 어떤 물건 궁금해가지고서 보고 있을 때 점원이 와가지고서 물어보잖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도와드릴까요? 그걸 온라인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파머스라고 하는 단체의 사례인데요. 그쪽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을 먼저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혹시 구파머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챗봇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구파머스로 후원하고 싶어요부터 해서 활동이 궁금해요. 뭐 지금까지 후원내역을 보고 싶어요 같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던져주고 거기 클릭을 하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접대를 하는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켄이라고 하는 이제 옷을 기부하는 단체인데 거기도 이제 실제 옷을 기부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도 이렇게 한 번 더 궁금한 게 있는지 뭐 배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이제 잘 챙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게 디지털 경험에서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너스 홈페이지도 들어가시면은 그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저희 담당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을 먼저 걸고요. 거기에 말을 먼저 걸었더니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비영리기관에도 다들 참고를 하실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금 페이지입니다. 모금 페이지는 사실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시장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은 간편한 결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관이 지향하는 바를 잘 표현을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옥스팜 이건 트레이워커 케이스인데 이제 건강한 성취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은 동물 해방 물결이라고 하는 단체이고요. 여기 동물과 자유를 이제 코끼리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서 좀 더 보여주셨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노회찬 전 대표님의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서 후원을 설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개의 트렌드를 이제 좀 더 그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사실 요거는 제가 그 빠르게 틀만을 좀 더 보여드린 것이고, 사실 하고 싶은 혹은 그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뒤에 이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너스 함정민 총괄 이사님께서 점점 이 스마트해져 가고 있고 단순히 이 현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이제 활동으로도 이제 변해가고 있는 이 기부 문화 속에서 비영리 기관들은 그러면은 이런 스마트해지는 그 시민들과 좀 어떻게 만나야 될지 또 실제 이제 현장의 이 분석 결과도 보여주시면서 이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좀 서울과 좀 이런 시민들이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좀 비영리 생태계의 또 이런 새로운 모습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세대 재단 권난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권난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서울이 관심을 가져야 할 비영리 생태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이 10분 동안 생태계라는 큰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버거워서 오늘은 그냥 콕 집어서 최근에 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에 대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 2019년도에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공익 분야 10대 뉴스에 역동성을 갖춘 비영리 스타트업에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벌써 1년 전의 이야기여서 제가 이 자료를 쓸 때 잠시 주춤하긴 했는데 아직 올해의 그 10대 뉴스는 안 나온 것 같아서 여전히 유효한 걸로 알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랬을 때 비영리 스타트업이 상당히 좀 낯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하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은 사회 변화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문제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이전과 달라진, 그게 뭐 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달라진 참여자로 인해서 조금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한 문제를 다른 시선과 실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조금 신생 조직을 일컬어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저희는 정의 내리고 있고요. 이게 어떤 학계의 뭐 이론적인 정의가 아니어서 이걸 되게 막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어떠한 팀들을 그러면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냐라고 할 때 제가 조금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WNC는 Why Not Why Can't라는 그 약자로 이루어진 비영리 단체예요.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셨던 그 대표가 그 페미니즘 강의를 듣고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 넘나드는 공론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고요. 그래서 조금 큰 이야기의 여성 문제나 여성 담론이라기보다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의 삶은 항상 우리가 미디어로 접하면 일을 막 되게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여성의 삶밖에 없던데 비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의 일상은 어떨지를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담기도 하고요. 내가 겪었지만 말하지 못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1인 여성 가구가 혼자 살아가면서 좀 느끼는 불안감이나 아니면 알아야 되는 기본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일도 하면서 조금 우리의 일상에서 좀 보다 친밀한 정보들을 나누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행동이라는 사례인데요. 여기 앞에 진행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셔서 이 사례를 이야기하시는 게 되게 쑥스럽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모른 척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행동을 소개받았을 때 이 멘트가 저한테는 참 되게 와닿았어요. 오늘의 날씨 아니면 오늘의 커피 아니면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매일매일 좀 우리의 공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상의 활동들을 하나씩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나 제도나 법이나 이렇게 큰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민 하나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상에서 바꿀 수 있는 행동들을 좀 제안하시는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즘 저희가 손을 되게 자주 씻잖아요. 그래서 손 씻을 때 만나는 비누에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생활 소비재 매거진을 발행하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접촉적인 연결이 많이 그러니까 단절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조금 연결할 수 있도록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나누는 등 우리 일상에서 조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하는 형태로 이제 활동들을 이어가고 계시는 팀입니다. 다음은 니트 생활자라고 하는 팀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멘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백수가 된다. 그래서 무업 기간에 있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느끼지 않고 본인들의 이제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도 사회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니트 컴퍼니라는 가짜 회사를 만들고 무업 청년들이 본인들의 일상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인드풀 가드너스라는 곳은 식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너무 생존 중심의 도시 생활에서 지쳐가는 마음들을 조금 달랠 수 있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동체 가드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리는 사례를 보시면 이런 비영리 활동 단체들 조금 낯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보는 이들의 활동은 나와 내 주변의 문제에서 시작을 하고 그걸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박미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의 참여랑도 좀 맞닿아 있다고 저는 보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일상의 변화를 바꿔가는 거에 비영리 활동의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새롭게 조직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럼 너는 누군데 대체 이런 활동들을 소개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다음 세대 재단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초기의 비영리 스타트업들이 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 스타트업을 통해서 좀 이루고자 했었던 가치는 앞에 기부 문화에서도 나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 아니면 변화 같은 것들이 저희는 다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대형 중심의 그러니까 대형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영리 현장에 다양성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문제들을 비영리 현장에서 좀 발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워낙 경제적 가치가 조금 지금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가치를 좀 중요시하는 공동체적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이 기부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조금 지속 가능하게 그들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바람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초기에 비영리 단체들을 이렇게 설립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작은 돕고 있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비영리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지금 많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비영리 단체들이 결국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또 한편으론 되게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히 기부만을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문제들을 참여를 하고 이 참여가 결국은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변화도 이게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흐름으로 우리의 비영리 현장이나 모금이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앞서서 10대 뉴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진짜 자세히 살펴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이 7위였고요. 8위가 새로운 단체의 비영리 스타트업의 주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이 그냥 기부를 하고 이거는 그냥 뭐 내가 나와는 좀 동떨어진 문제 그들이 이거를 해결해 주는데 내가 좀 자원을 보태준다, 시간을 보태준다 이런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투명성 문제가 생겼을 때 감시의 눈으로 단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결국 나와 동떨어진 사회 문제가 아니고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일상을 바꾸는 사회 문제라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영리 현장의 투명성 이슈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면서 네. 이 앞으로 이제 수많은 생겨나는 작은 비영리 조직, 새롭게 생겨나는 비영리 조직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재단의 권난실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전문가 여러분들의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의견들 중심으로 한번 또 세 분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17분에 익명님이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기부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막상 내가 무엇을 기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상시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박미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이 기부문화 트렌드 속에서 아무래도 크고 이제 유명한 단체로는 또 기부가 몰리기도 하고, 또 이런 권난식 국장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작고 이제 새로 시작한 단체들, 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한테는 또 막상 그 시민들과 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해소가 되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한정민 이사님 말씀해 주시기로는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또 세 분께 한번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그 기술적인 관점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작은 단체들이 이런 시민들과 좀 더 잘 만나려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번 한정민 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뭐 아까는 제가 좀 더 기술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아까 박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었던 이제 굿즈라고 하는 트렌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돈을 내는 거, 단순하게 기부를 하는 거, 또 물론 있긴 하지만은 아까 뭐 오늘의 행동 케이스도 말씀하셨지만 비누를 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기 기부를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뭐 조금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참여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 뭐 어떤 손을 잘 씻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비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뜻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반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행동을 하기 이런 활동이 좋아가지고서 이 반지를 하고 있어. 너도 한번 관심 가져볼래?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접근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희 박사님께서는 또 이 연구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좀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이런 그 작은 단체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일단은 쉽게 뭔가를 참여하는 것도 저는 일단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러려면 작은 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작은 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통로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뭔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인데 인터넷에서 뭔가를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은 대부분 큰 단체들이 다 검색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유입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작은 단체들은 더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정보 작은 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단체들이 있고 이 단체들은 무엇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권나신 그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작은 단체들의 활동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리고 그런 통로들이 잘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알려지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쉽게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전문가분들 열띤 말씀 속에서 그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여러분께서 오늘 또 남겨주신 주요한 제안들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 또 시민 제안으로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게 될 예정이니까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제안도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남겨주신 제안에 대해서도 또 읽어보시고 공감을 해주셔서 서울시에서 또 정책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그 1시간 동안 서울의 나눔 온도는 몇 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 기부 문화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부 문화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전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